검은 하늘이 기어이 찢어지고야 말았다. 억수같이 퍼붓는 빗줄기는 대지를 삼킬 듯 포효했고 간헐적으로 내리꽂히는 번개는 비참한 사내의 얼굴을 창백하게 비추었다. 만석은 떨리는 손을 주체하지 못한 채 녹슨 쇠칼의 자루를 힘껏 움켜쥐었다. 빗물인지 식은땀인지 모를 액체가 그의 깊게 패인 주름골을 타고 흘러내려 입가에 짠맛을 남겼다. 그의 앞에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거대한 산처럼 버티고 성검은 소 먹새가 있었다. 녀석은 주인의 살기, 어린 기운을 감지했을 터임에도 미동조차 하지 않은 채 그저 커다란 눈망울만 깜빡이며 거친 숨을 내쉬고 있을 뿐이었다. 먹새야, 부디 나를 용서치 말거라. 다음 생에는 내 자네의 종으로 태어나 이 빚을 갚으마. 만석의 목소리는 천둥 소리에 묻혀 흐느낌처럼 흩어졌다. 칼끝이 녀석의 목덜미를 향해 서서히 아주 서서히 다가갔다. 뼈가 시리도록 차가운 칼날이 짐승의 따스한 가죽에 닿으려는 찰나 먹새는 피를 토하듯 낮은 울음소리를 내며 고개를 숙여 만석의 떨리는 손등을 거친 혀로 핥았다. 그 뜨겁고 까칠한 감촉이 만석의 심장을 후벼 팠다. 만석은 비명을 지르며 칼을 진창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차라리 나를 죽여라. 내 손으로 어찌 자네의 피를 본단 말이냐. 그는 빗물 섞인 쇠똥 구덩이에 무릎을 꿇고 오열했다. 억장이 무너진다는 말로는 부족했다. 방 안에서는 며칠째 곡기를 끄는 노모의 마른 기침 소리가 끊어질 듯 이어졌고 젖이 나오지 않는 어미의 품을 파고들며 칭얼거리는 어린 막둥이의 울음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다. 가난은 죄가 아니라 했으나 당장 처자식을 굶겨 죽여야 하는 가장에게 가난은 천형텐싱보다 가혹한 형벌이었다. 만석이 한밤중에 도충용 칼을 들고 제 핏줄이나 다름없는 소의 외양간을 찾은 것은 미쳐서가 아니었다. 너무나도 멀쩡한 정신으로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에게 고깃국이라도 한 모금 먹이고 싶다는 짐승만도 못한 아비의 처절한 본능 때문이었다. 먹새는 그런 주인의 비참한 꼴을 말없이 내려다보며 제 몸의 온기로 만석의 젖은 등을 가만히 덮여주었다. 10년 전이었다. 만석이 먹새를 처음 만난 것은 늦가을 장터의 구석진 자리였다. 어미를 잃고 비쩍 말라 비틀어져 소 장사꾼들조차 거들떠보지 않던 검은 송아지 한 마리. 털에는 윤기라곤 없이 온통 진드기가 붙어 있었고 눈빛은 죽은 물고기 마냥 흐리멍덩했다. 당시 가진 것이라고는 튼튼한 몸뚱이 하나뿐이었던 젊은 만석은 그 볼품없는 송아지에게서 묘한 동질감을 느꼈다. 쌈짓돈을 탈탈 털어 송아지를 품에 안고 돌아오던 날 동네 사람들은 미친 짓이라며 혀를 찼다. 그러나 만석은 개의치 않았다. 그는 자신의 밥그릇에서 밥을 덜어 쇠죽을 쑤었고 겨울밤이면 집단을 엮어 녀석의 등을 덮어주었다. 지극정성으로 돌본 덕인지 송아지는 이듬해부터 무서운 속도로 자라나기 시작했다. 털은 흑단처럼 검고 윤기가 흘렀으며 근육은 쇠뭉치처럼 단단해졌다. 만석은 녀석에게 먹새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먹처럼 검고 쇠처럼 강인하다는 뜻이었다. 그때부터 만석과 먹새는 한 몸이었다. 마을 뒷산 너머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자갈밭을 개간할 때도 둘은 함께였다. 쟁기질이 서툰 만석이 비틀거릴 때면 먹새는 알아서 걸음을 늦춰주었고 바위 뿌리에 쟁기보습이 걸려 만석이 나뒹굴 때면 녀석은 묵묵히 멈춰서서 주인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주었다. 만석이 흘린 땀방울이 땅을 적시고 먹새가 흘린 침이 흙을 비옥하게 만들었다. 돌멩이뿐이던 황무지가 옥토로 변해가는 기적은 오로지 그 둘의 피와 땀이 빚어낸 결과였다. 마을 사람들은 그 밭을 검은 소밭이라 불렀다. 먹새는 단순한 가축이 아니었다. 만석에게는 부모이자 형제였고
때로는 팍팍한 삶을 버티게 해주는 유일한 벗이었다. 기쁜 일이 있을 때나 슬픈 일이 있을 때나 만석은 언제나 외양간을 찾아 먹새의 굵은 목을 끌어안고 속마음을 털어놓곤 했다. 그럴 때마다 먹새는 그 크고 깊은 눈망울로 만석을 그윽하게 바라보며 마치 사람의 말을 다 알아듣는다는 듯 고개를 주걱거리곤 했다. 그러나 하늘은 무심했다. 지난 3년 지독한 흉년이 닥쳤다. 비는 오지 않았고 애써 일군 밭작물은 타들어가 재가 되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만석의 아내는 원인 모를 병으로 자리에 눕게 되었고 약값을 마련하기 위해 만석은 마을 최고의 부자인 최 부자에게 손을 벌릴 수밖에 없었다. 최 부자는 피도 눈물도 없는 자였다. 그는 만석의 절박함을 이용해 말도 안 되는 고리를 붙였고 담보로 만석의 집과 먹새 그리고 그가 피땀 흘려 일군밭까지 요구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만석은 떨리는 손으로 지장을 찍었다. 어떻게든 풍년이 들면 갚을 수 있을 거라 믿었다. 하지만 하늘은 끝내 비를 내려주지 않았고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약속한 기한은 바로 오늘이었다. 갚지 못하면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최 부자의 하인들이 들이닥쳐 모든 것을 빼앗아 갈 터였다. 이복의 먹새, 자네도 알지 않는가. 만석은 진창에 주저앉은 채 쉰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빗줄기는 조금 잦아들었으나 밤 공기는 여전히 찼다. 내일이면 저들이 와서 자네를 끌고 갈 걸세. 저 악귀 같은 최 부자 놈이 자네를 밭가는데 쓰겠나 아니야. 그놈은 자네를 도축장에 넘겨 푼돈이라도 챙기려 들 게야. 내 눈으로 자네가 남의 손에 죽임을 당하는 꼴을 보느니 차라리 내 손으로 거두어 굶어 죽어가는 내 새끼들 배라도 불려주는 게 낫지 않겠나. 만석의 논리는 비틀려 있었지만 그것은 벼랑 끝에 몰린 자가 쥐어짜낸 마지막 발악이었다. 제 손으로 죽이면 최소한 고통 없이 보내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모순된 자비심이기도 했다. 하지만 칼을 놓친 순간 만석은 깨달았다. 굶어 죽을지언정 제 영혼의 반쪽을 도려낼 수는 없음을. 먹새가 몸을 낮추더니 털썩 소리를 내며 만석의 곁에 엎드렸다. 녀석은 거대한 머리를 만석의 허벅지에 기댔다. 따뜻하고 묵직한 무게감이 전해져 왔다. 녀석의 콧김이 젖은 옷을 뚫고 들어와 시린 살갗을 데웠다. 마치 주인 양반 너무 슬퍼 마시게 산입에 거미줄 치겠나 라고 위로하는 듯했다. 만석은 거칠고 투박한 손으로 소의 젖은 털을 쓰다듬었다. 손끝에 닿는 뼈마디가 앙상했다. 주인 굽는 것이 안쓰러워 제 여물통에 담긴 콩깍지조차 입에 대지 않고 남겨두던 녀석이었다. 그래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같이 가보자. 내일 아침 최 부자 놈이 오면 내 무릎이 닳도록 빌어볼 테다. 사람 목숨이 달렸는데 설마 하니 짐승만도 못하게 굴겠느냐. 만석은 억지로 희망을 품으며 먹새의 목덜미에 얼굴을 묻었다. 빗물과 눈물 그리고 소의 냄새가 뒤섞인 그 밤은 너무나 길고도 처연했다. 새벽 달기 울기도 전이었다. 어스름한 안개가 채 거치기도 전에 만석의 집 살인문이 부서질 듯한 굉음과 함께 박살이 났다. 이놈 만석아 해가 중천에 떴는데 아직도 자빠져 자느냐. 고막을 찢는 듯한 고함과 함께 마당으로 들이닥친 것은 최 부자의 집사 마름강가였다. 그 뒤로 몽둥이를 든 장정 서넛이 험악한 표정으로 따라 들어왔다. 만석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퀭한 눈으로 방문을 열고 나섰다. 밤새 내린 비로 마당은 온통 진흙탕이었고 놈들의 발길질에 흙탕물이 사방으로 튀었다. 강가는 뒷짐을 진 채 거만하게 만석을 내려다보며 씹다 뱉은 듯 말했다. 약조한 날짜가 지났다. 원금의 이자까지 합쳐서 엽전 300냥이다. 지금 당장 내놓지 못하면 이 집구석과 저 소새끼는 우리 대감마님 것이다.
만석은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맨발로 토방을 뛰어내려와 강가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다. 강서방님,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보시다시피 노모는 병석에 누워 계시고 아이들은 굶어 죽기 직전입니다. 올가을 추수 때까지만, 아니, 보름만이라도 말미를 주시면 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갚겠습니다. 만석의 애원에도 강가는 코웃음을 쳤다. 흥핑계는 내 놈 밭에 심은 것이라곤 말라비틀어진 콩대뿐인데 무슨 수로 갚는단 말이냐. 얘들아, 무엇들 하느냐. 당장 저 외양간의 소부터 끌어내라. 강가에 호통이 떨어지자마자 장정들이 우르르 외양간으로 몰려갔다. 안 돼, 먹새는 안 된다. 이놈들아. 만석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었으나 장정 하나의 발길질에 힘없이 진흙탕에 나뒹굴었다. 입안이 터져 비릿한 피맛이 돌았다. 장정들은 거칠게 먹새의 콧뚜레를 잡아챘다. 보통 소라면 낯선 이들의 손길에 날뛰었을 테지만 먹새는 기이할 정도로 얌전했다. 녀석은 끌려 나오면서도 흙투성이가 된 채 바닥에 쓰러져 있는 만석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 눈빛은 마치 저는 괜찮은 이 몸을 보전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듯 고요하고 깊었다. 하지만 만석은 보았다. 녀석이 외양간 문지방을 넘을 때 뚝 하고 떨어진 굵은 눈물방울이 진흙바닥에 떨어져 파문을 일으키는 것을. 그것은 단순한 짐승의 생리적인 눈물이 아니었다. 주인과 생이별해야 하는 가축의 말 못할 슬픔이 응어리진 피눈물이었다. 강가는 끌려 나오는 먹새의 엉덩이를 지팡이로 툭툭 치며 혀를 찼다. 채 뼈다귀만 남았군. 도축장에 넘겨도 제값받기는 글렀어. 그래도 가죽은 쓸만하겠지. 그 말은 만석의 가슴에 불을 질렀다. 도축장이라니. 내 자식 같은 놈을 갈기갈기 찢어발기겠다니. 만석은 짐승 같은 괴성을 지르며 다시 일어섰다. 이 천하의 몹쓸 놈들아. 내 시체를 넘고 가라. 그가 미친 듯이 달려들어 강가의 허리춤을 움켜쥐었을 때였다. 무슨 소란이냐. 대문 밖에서 쩌렁쩌렁한 호통 소리가 들려왔다. 모두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다. 가끈이 떨어진 낡은 갓을 쓰고 허름한 도포 자락을 휘날리는 한 선비가 그곳에 서 있었다. 행색은 초라했으나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는 범상치 않은 기운을 풍기는 나그네였다. 그의 등장으로 난장판이던 마당에는 일순간 기묘한 정적이 흘렀다. 이것이 만석과 먹새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바꿀 거대한 변곡점의 시작임을 그 누구도 아직 알지 못했다.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하려드는가. 선비의 호통은 서리빨보다 매서웠다. 강가는 갑작스러운 선비의 기세에 눌려 주춤거리면서도 이내 본색을 드러내며 대들었다. 내 놈은 뭐길래 남의 집안일에 갚놔라 배놔라 하는 게냐. 빚을 졌으면 갚는 것이 세상의 이치건을 어디서 굴러먹던 개뼈다귀가 감히 최부자 대길의 참견이야. 강가의 눈이 찢어질 듯 치켜 올라갔으나 선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품속에서 엽전 꾸러미 하나를 꺼내어 진흙탕 바닥에 툭 던졌다. 짤랑하는 소리가 정적을 갈랐다. 이것으로 당장의 이자는 제할 수 있을 것이다. 내 이 집 주인의 사정을 보아하니 며칠 말미를 준다고 하여 도망갈 위인도 아니거니와 병든 노모와 젖먹이를 두고 야반도주할 리 만무하지 않느냐. 닷새다. 닷새 뒤 장날의 원금을 갚지 못하면 그때 법대로 하라. 강가는 바닥에 떨어진 엽전 꾸러미를 탐욕스러운 눈으로 훑었다. 당장 소를 끌고 가봐야 헐값일 테고 이 정도 돈이면 술값은 넉넉히 챙길 수 있다는 계산이 섰다. 그는 침을 퇴뱉으며 으름장을 놓았다. 좋다. 운 좋은 줄 알아라. 허나 닷새 뒤 장날 우시장이 파하기 전까지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그땐 내 놈의 간을 내어 씹어먹을 테다. 강가와 패거리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자 마당에는 다시 무거운 정막만이
남았다. 만석은 멍하니 서 있다가 퍼뜩 정신을 차리고 선비에게 넙죽 큰 절을 올렸다. 은희님 죽을 목숨을 살려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그러나 선비는 만석의 절을 받지 않고 쓸쓸한 표정으로 외양간의 먹새를 바라볼 뿐이었다. 일어나시게. 내 그저 지나가다 불의를 참지 못해 끼어들었을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네. 자네의 저소. 눈빛이 예사롭지 않더군. 부디 현명한 결정을 내리시게나. 선비는 묘한 여운을 남기는 말을 던지고는 이름도 밝히지 않은 채 호련히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 만석은 선비의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망부석처럼 서 있었다. 발등에 떨어진 불은 껐으나 닷새라는 시간은 사형 선고를 잠시 미룬 것에 불과했다. 300냥이라는 거금은 평생을 모아도 만져보기 힘든 돈이었다. 결국 답은 하나뿐이었다. 만석의 시선이 다시금 먹새에게로 향했다. 녀석은 주인이 무사하다는 것에 안도한 듯 다시 자리에 주저앉아 되새김질을 하고 있었으나 그 앙상한 갈비뼈는 숨을 쉴 때마다 애처롭게 오르내렸다. 집 안으로 들어선 만석은 부엌을 뒤졌다. 쌀독은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였고 쥐새끼 한 마리 지나가지 않을 만큼 황량했다. 그는 부뚜막 구석에 처박혀 있던 콩깍지와 결을 긁어모았다. 그리고 뒷산에서 벗겨온 소나무 속껍질을 잘게 썰어 가마솥에 넣었다. 맹물에 거친 재료들을 넣고 끓이자 구수하면서도 씁쓸한 냄새가 피어올랐다. 이것이 오늘 만석과 먹새가 나누어 먹어야 할 유일한 양식이었다. 만석은 끓인 죽을 큰 바가지에 퍼 담아 식힌 뒤 먹새의 여물통에 부어주었다. 그리고 자신은 작은 사발에 국물만 조금 따라 마루에 걸터 앉았다. 먹새야 많이 먹어라. 네가 기운을 차려야 우리 식구도 산다. 만석은 일부러 큰 소리로 쩝쩝거리며 빈 사발을 들이키는 신용을 했다. 제 배가 부른 척 짐승을 속이려 한 것이다. 하지만 먹새는 여물통에 주둥이를 밟고 냄새만 맡을 뿐 혀를 내밀지 않았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죽을 앞에 두고도 녀석은 고개를 돌려 마루에 앉은 만석을 빤히 바라보았다. 그 눈망울이 마치 주인 양반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천둥처럼 울리는데 나 혼자 어찌 먹겠소 라고 말하는 듯했다. 만석이 울컥하여 소리쳤다. 이놈아 왜 먹지를 않느냐. 내 정성을 무시하는 게냐. 어서 먹지 못해 만석이 짐짓 화를 내며 바가지를 들이밀었지만 먹새는 콧김을 뿜으며 여물통을 툭 쳐서 만석 쪽으로 밀어냈다. 짐승이 제 밥그릇을 주인에게 양보하다니 천하에 이런 일이 또 어디 있단 말인가. 만석은 끝내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먹새의 목을 끌어안았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무능해서 너를 굶기는구나. 만석은 차게 식어가는 쇠죽을 손으로 떠서 억지로 먹새의 입에 넣어주었다. 녀석은 주인의 눈물 젖은 손길을 거부하지 못하고 그제야 느릿느릿 죽을 삼켰다. 거친 혀가 만석의 손바닥을 핥을 때마다 만석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 아려왔다. 오후가 되자 날씨는 더욱 매서워졌다. 잿빛 구름이 하늘을 뒤덮더니 다시금 쌀락눈이 흩날리기 시작했다. 방 안의 냉기가 돌덩이처럼 차가워졌다. 병든 노모의 방에 군불이라도 떼려면 뗄감이 필요했다. 만석은 지게를 지고 일어섰다. 먹새도 주인의 기척을 느끼고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아니다, 너는 쉬어라. 그 몸으로 어딜 가겠다고. 만석이 만류했지만 먹새는 고집스럽게 콧뚜레를 내밀었다. 녀석은 알고 있었다. 주인이 혼자 산을 오르기에는 지게가 너무 무겁다는 것을. 그리고 이 험한 날씨에 주인 곁을 지킬 존재는 자신뿐이라는 것을. 결국 만석은 한숨을 내쉬며 멍에를 집어들었다.
앙상하게 뼈가 드러난 먹새의 어깨에 멍에를 얹는 순간 만석의 손이 파르르 떨렸다. 10년 세월 무거운 짐을 나르느라 굳은 살이 밝히고 털이 빠져버린 그 어깨. 그것은 가축의 어깨가 아니라 한 가장의 무게를 함께 짊어진 형제의 등짝이었다. 산길은 가혹했다. 지난밤 내린 비가 얼어붙어 길은 온통 빙판이었다. 칼바람이 앙상한 나뭇가지를 때리며 귀신 울음소리를 냈다. 만석은 지게에 땔감을 가득 싣고 먹새의 등에도 나무를 한 짐 지웠다. 조심해라 먹새야. 발을 헛디디면 큰일 난다. 만석이 앞서서 길을 터주고 먹새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그 뒤를 따랐다.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녀석의 관절에서 뚝뚝 소리가 났다. 늙고 병든 소에게는 평지를 걷는 것조차 고역일 진대짐을 지고 얼음 덮인 산길을 오르는 것은 고문이나 다름없었다. 그러나 먹새는 단 한 번도 멈추거나 꾀를 부리지 않았다. 오로지 앞서가는 주인의 구분 등을 바라보며 묵묵히 그 발자국을 따라 밟을 뿐이었다. 고개마루에 다다랐을 즈음이었다. 먹새가 빙판을 밟고 휘청하더니 육중한 몸이 균형을 잃고 옆으로 쓰러졌다. 먹새야 만석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갔다. 넘어진 충격으로 먹새의 앞무릎이 찢어져 시뻘건 피가 얼음 위로 번졌다. 짐이 쏟아지며 멍에가 목을 조여 녀석은 괴로운 듯 혀를 빼물고 헐떡였다. 만석은 황급히 멍에를 풀어주고 녀석의 머리를 받쳐들었다. 괜찮으냐? 아이고 이 미련한 놈아, 힘들면 주저앉지 왜 억지를 부려. 만석은 자신의 저고리 소매를 찢어 먹새의 상처를 동염해 주었다. 녀석의 눈에 고통이 서려 있었지만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았다. 오히려 걱정스런 눈으로 만석을 올려다보며 얼른 짐을 다시 실으라는 듯 몸을 일으키려 애썼다. 안 된다, 더는 못 간다. 만석이 소리쳤지만 먹새는 뒷다리에 힘을 주며 바들바들 떨면서도 기어이 일어섰다. 피가 배어나오는 무릎을 꿇고서라도 주인의 짐을 나누어 지겠다는 그 처절한 몸짓. 그것은 생존 본능을 넘어선 숭고한 희생이었다. 만석은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았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했다. 하늘이시여 보십니까? 이 말 못하는 짐승도 제 주인을 위해 살과 뼈를 깎는데 만물의 영장이라는 저는 무엇을 하고 있단 말입니까? 만석은 다시 짐을 꾸려 자신의 등에 짊어질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많이 실었다. 그리고 먹새의 짐은 최소한으로 줄였다. 가자, 집으로 가자. 내 다시는 너에게 멍에를 씌우지 않으마. 산을 내려오는 길 만석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오늘 본 먹새의 모습은 그에게 뼈아픈 결단을 강요하고 있었다. 이대로 두면 먹새는 굶어 죽거나 병들어 죽을 것이고 가족들도 최부자의 소나기에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닷새 뒤 장날. 그날은 먹새와의 이별을 고하는 날이 되어야만 했다. 우시장에 내다 팔면 좋은 주인을 만나 배불리 먹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아니 도축장으로 끌려가더라도 적어도 굶주림의 고통보다는 짧은 고통이 낫지 않겠는가. 자기 합리화라는 것을 알면서도 만석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이 무능한 주인이 베풀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라 믿고 싶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져 어둑어둑했다. 만석은 먹새를 외양간에 들이고 마른 짚을 두툼하게 깔아주었다. 그리고 남은 콩깍지를 탈탈 털어 끓인 물을 가져다 주었다. 먹새야 오늘 밤은 푹 자거라. 내일은 아무 일도 시키지 않을 테니. 만석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먹새는 물을 마시다 말고 고개를 들어 만석의 뺨에 얼굴을 비볐다. 까칠한 혀가 눈물 자국이 말라붙은 만석의 볼을 스쳤다. 녀석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았다. 주인이 품은
슬픈 결심을 그리고 다가올 이별의 시간을. 밤바람이 문풍지를 울리며 구슬프게 스쳐 지나갔고 만석은 외양간 기둥에 기대어 하염없이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조차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 그의 마음속에도 짙은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다. 저 멀리서 들려오는 부엉이 울음소리가 마치 상갓집 곡소리처럼 처량하게 들려왔다. 닷새 그 잔인한 시간이 모래시계의 모래처럼 속절없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운명의 날이 밝았다. 닷새라는 시간은 야속하리만치 빠르게 흘러가 버렸다.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내려앉은 마을은 무덤 속처럼 고요했고 밤새 내린 서리로 지붕들은 하얗게 새어 있었다. 만석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뒤 동트기 전 어스름 속에 몸을 일으켰다. 부엌 한 구석에 숨겨두었던 볏짚을 꺼내어 밤새 꼬아 만든 쇠고삐를 손에 쥐었다. 손끝이 덜덜 떨려왔다. 이것은 단순한 고삐가 아니었다. 10년지기 혈육과의 인연을 끊어내는 비정한 끈이자 죄책감으로 엮어낸 올감이었다. 만석은 외양간으로 향했다. 먹새는 이미 깨어 있었다. 아니 녀석 또한 주인처럼 한숨도 자지 못한 것이 분명했다. 충혈된 눈은 깊고 슬펐으며 평소라면 주인의 발소리에 반가워하며 꼬리를 쳤을 놈이 오늘은 미동도 없이 그저 벽만 바라보고 있었다. 가자 먹새야. 오늘은 좀 멀리 가야 한다. 만석의 목소리는 갈라져 쇳소리가 났다. 그는 차마 팔러 간다는 말을 입 밖으로 내지 못했다. 대신 떨리는 손으로 녀석의 목에 쇠고삐를 걸었다. 먹새는 저항하지 않았다. 그 순명 슌밍하는 태도가 만석의 가슴을 더욱 날카롭게 후벼 팠다. 살인문을 나서는 발걸음은 천근만근이었다. 뒤를 돌아보니 쓰러져가는 초가 삼간이 안개 속에 희미하게 보였다. 저 안에는 병든 노모와 굶주린 처자식이 자신의 귀환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 터였다. 빈손으로 돌아오면 다 죽는다. 눈 딱 감고 독해져야 한다. 만석은 입술을 깨물어 피를 내며 마음을 다잡았다. 우시장으로 가려면 가파른 박달재 고개를 넘어야 했다. 인적 없는 산길은 스산하기 짝이 없었다.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해골의 손가락처럼 뻗어나와 길을 막았고 발밑의 낙엽들은 밟힐 때마다 바스락거리며 비명을 질렀다. 만석은 고개를 숙인 채 앞장섰고 먹새는 느릿하지만 묵묵한 발걸음으로 그 뒤를 따랐다. 둘 사이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흘렀다. 평소 같으면 힘드냐 조금만 참아라 하며 말을 건넸을 만석이었지만 오늘은 어떤 말도 할 수 없었다. 녀석의 거친 숨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올 때마다 만석은 죄인이 되어 형장으로 끌려가는 기분을 느꼈다. 고개 중턱에 이르렀을 때였다. 잘 따라오던 먹새가 갑자기 걸음을 뚝 멈추어 섰다. 고삐가 팽팽하게 당겨졌다. 왜 이러느냐. 어서 가자. 만석이 줄을 당겨보았지만 먹새는 마치 땅에 뿌리를 박은 거목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다. 녀석은 우시장이 있는 방향을 쳐다보지도 않고 고개를 돌려 지나온 길, 즉 집이 있는 방향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이놈아 시간이 없다. 해가 뜨면 장이 선단 말이다. 만석이 재촉하며 고삐를 거칠게 잡아챘다. 그러나 먹새는 음매에 하고 길고 구슬픈 울음소리를 토해낼 뿐이었다. 그 소리는 단순한 짐승의 울음이 아니었다. 주인님, 정말 저를 버리시렵니까? 우리가 함께한 세월이 얼마인데 저를 낯선 곳으로 보내시렵니까? 라고 묻는 듯한 피 끓는 절규였다. 만석은 녀석의 눈을 마주했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다. 소의 크고 검은 눈망울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이고, 먹새야 너도 아는구나. 네가 갈 곳이 어딘지 내가 무슨 짓을 하려는지 다 알고 있었구나. 만석은 고삐를 놓치고 녀석의 목을 끌어안으며 통곡했다.
짐승에게도 영혼이 있고 예감이 있었다. 10년을 한솥밥 먹으며 살아온 녀석이 주인의 끔찍한 계획을 모를 리 없었다. 알면서도 여기까지 묵묵히 따라와 준 것이었다. 마지막까지 주인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 만석은 자신의 가슴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내가 죽일 놈이다. 천벌을 받을 놈이다. 벼락을 맞아 죽어도 시원치 않을 놈이다. 산새들도 만석의 울음소리에 놀라 푸드덕 날아올랐다. 차가운 바람이 두 생명체의 주위를 맴돌며 그들의 이별을 애도하는 듯했다. 한참을 그렇게 울었을까 안개 속에서 불길한 기운이 스며나왔다. 어이 거기 형씨. 아침부터 웬 청승인가 거친 목소리와 함께 덤불 속에서 험상궂은 산의 셋이 불쑥 튀어나왔다. 산적이었다. 흉년이 들어 인심이 흉흉해지자 산으로 숨어들어 도적질을 일삼는 무리들이 박달재에 출몰한다는 소문은 들었으나 하필 이런 날 마주칠 줄이야.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누런이를 드러내며 비릿하게 웃었다. 손에는 녹슨 환도가 들려 있었고 나머지 둘은 몽둥이를 들고 만석을 포위해 왔다. 보아한 이소 팔러 가는 길 같은데 수고스럽게 장터까지 갈 것 없지 않소. 우리 형님들이 대신 맡아줄 테니 소만 두고 몸만 가시오. 목숨은 살려줄 테니. 그들의 눈은 만석이 아니라 튼실한 먹스에게 꽂혀 있었다. 굶주린 늑대들이 먹잇감을 노리는 눈빛이었다. 만석은 본능적으로 먹스의 앞을 가로막았다. 안 됩니다. 이 손은 내 목숨 아니 내 식구들의 목숨입니다. 차라리 내 옷을 벗겨가시고 손은 놔주십시오. 만석이 애원하며 무릎을 꿇으려 했으나 산적들은 들은 채도 하지 않았다. 이 자식이 말귀를 못 알아쳐먹네. 목숨보다 소가 중하다 이 말이냐. 졸개 하나가 몽둥이로 만석의 어깨를 후려쳤다. 만석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나뒹굴었다. 뼈가 부서지는 듯한 고통이 전신을 강타했다. 산적들은 쓰러진 만석을 발로 짓밟으며 낄낄거렸다. 어이쿠 힘도 없는 주제의 객기는. 자, 어서 소를 끌고 가자. 오늘 저녁은 소고기국이로구나. 그들이 먹새의 고삐를 잡아채려는 순간이었다. 지금까지 얌전히 눈물만 흘리던 먹새의 눈빛이 순식간에 변했다. 슬픔으로 가득 찼던 검은 눈동자에 시뻘건 핏발이 서더니 지옥의 불길 같은 분노가 이글거렸다. 먹새가 천지를 진동시키는 괴성을 지르며 앞발을 높이 쳐들었다. 그 기세가 어찌나 흉포한지 산중의 호랑이 산중가 포효하는 듯했다. 이 미친 소가 산적들이 기겁하며 뒷걸음질 쳤지만 늦었다. 먹새는 고삐를 잡으려던 놈의 가슴팍을 머리로 강하게 들이받았다. 그 악놈은 비명과 함께 허공으로 날아가 나무줄기에 처박혔다. 뼈 부러지는 소리가 적막한 숲을 울렸다. 남은 두 산적이 당황하여 칼과 몽둥이를 휘둘렀다. 죽여 저 짐승놈을 죽여 칼날이 먹새의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다. 선홍빛 피가 솟구쳤다. 그러나 먹새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괴수처럼 오히려 더 사납게 날뛰었다. 녀석은 뿔을 앞세워 칼을 든 우두머리에게 돌진했다. 우두머리가 황급히 피하려 했으나 먹새의 뿔이 그의 허벅지를 스치고 지나갔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피가 낭자했다. 먹새는 멈추지 않고 뒷발로 몽둥이를 든 놈을 걷어찼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놈의 턱이 돌아갔다. 그것은 늙고 병든 소의 몸놀림이 아니었다. 주인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불태우는 수호신 서우신의 현신이었다. 만석은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피투성이가 된 채 셋이나 되는 장정들을 상대로 혈투를 벌이는 자신의 소. 녀석은 자신이 팔려가는 길이었음에도 자신을 버리려 했던 주인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었다. 산적들은 공포에 질려 엉금엉금 기어서 도망치기 시작했다. 괴물이다 도망쳐 순식간에 숲은 다시 고요해졌다.
거친 숨을 몰아쉬는 먹새만이 콧김을 뿜으며 서 있었다. 녀석의 어깨와 옆구리에서는 피가 줄줄 흘러내려 흙바닥을 적셨다. 먹새야. 만석이 비틀거리며 일어나 먹새에게 다가갔다. 흥분이 가라앉지 않은 먹새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지만 만석이 다가오자 이내 온순한 눈빛으로 돌아와 고개를 숙였다. 녀석은 피 묻은 주둥이로 만석의 상처난 어깨를 걱정스레 핥았다. 제 몸의 상처가 더 깊고 아플 터인데 녀석은 오직 주인 걱정뿐이었다. 만석은 먹새의 피 묻은 목덜미를 끌어안고 오열했다. 뜨거운 눈물이 먹새의 상처 위로 떨어졌다. 미안하다. 내가 잘못 생각했다. 천하의 몹쓸 주인이 너를 사지로 몰아넣었구나. 그런데도 너는 나를 살리겠다고. 만석은 결심했다. 더 이상 갈등은 없었다.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이 의로운 짐승을 팔 수는 없었다. 그를 팔아넘겨 얻은 돈으로 밥을 먹는다면 그것이 어찌 사람의 밥이겠는가. 구정물보다 못한 오물일 것이다. 만석은 피로 얼룩진 자신의 도포 자락을 찢어 먹새의 상처를 정성스레 동염해 주었다. 가자, 집으로 가자. 최 부자 놈이 나를 죽이겠다고 하면 그냥 내 목을 내주마. 우리 식구 다 같이 죽더라도 너와는 절대 헤어지지 않으련다. 만석은 우시장으로 향하던 곱비를 돌렸다. 내려오는 길 안개는 걷히고 아침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햇살은 따스하기보다 서늘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곧 죽음으로 걸어 들어가는 길과 다름없었다. 빈손으로 돌아가면 빚쟁이들의 횡포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기다리는 가족들에게는 절망을 안겨줄 것이다. 하지만 만석의 발걸음에는 기이한 힘이 실려 있었다. 비록 주머니는 비었으나 가슴 속에는 천냥 황금보다 귀한 의리가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었다. 먹새도 주인의 마음을 읽은 듯 절뚝거리는 다리로 묵묵히, 그러나 아까보다 훨씬 가벼운 발걸음으로 주인을 따랐다. 둘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하나로 겹쳐졌다. 마을 어귀에 들어섰을 때 멀리서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려왔다. 최 부자의 하인들이 벌써 집을 에워싸고 있는 모양이었다. 만석은 먹새의 목을 한번 쓰다듬고 결연한 표정으로 살인문을 향해 걸어갔다. 이제 피할 수 없는 폭풍이 몰아칠 것이다. 그러나 만석은 두렵지 않았다. 그의 뒤에는 세상 그 누구보다 든든한 영혼의 동반자가 버티고 서 있었으니까.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몰랐다. 이 비극적인 회기가 오히려 하늘을 감동시킬 기적의 씨앗이 되고 있음을. 마을 어귀 정자나무 아래서 지난번 그 선비가 부채를 펴든 채 묘한 미소를 지으며 피투성이가 되어 돌아오는 일인 이루 일은 인요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내 놈이 기어코 제명을 재촉하는구나. 빈손으로 기어들어 온 것도 모자라. 감히 내 마름을 병신으로 만들어. 최 부자의 고함 소리가 마당을 쩌렁쩌렁 울렸다. 집 안팎은 이미 최 부자가 끌고 온 사병 스빙들과 구경 나온 마을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만석은 피투성이가 된 먹새의 곱비를 쥔 채 털썩 무릎을 꿇었다. 그의 옷자락은 산적들과의 사투로 찢겨 너덜거렸고 얼굴은 흙과 피로 범벅이 되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지경이었다. 그러나 그의 눈빛만은 예전의 비굴함 대신 섬뜩할 정도의 도끼를 품고 있었다. 부자 어르신 소를 팔러 갔으나 도적대를 만나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이 소가 제 목숨을 구했습니다. 은인을 팔아넘기는 이 차라리 제 목을 베어 가십시오. 빚은 내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갚겠습니다. 만석의 피 끓는 절규에 구경꾼들은 숙연해졌으나 탐욕의 눈이 먼 최부자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흥핑계는 당장 저 미친 소를 도살하여 고기라도 팔고 이놈은 관아로 끌고 가 곤장을 치게 하라. 하인들이 몽둥이를 치켜들고 달려들려는 찰나였다.
멈추시오 천둥 같은 일가리 장내를 갈랐다. 지난번에 그 선비였다. 그는 인파를 해치고 당당히 걸어 나와 최 부자 앞을 가로막았다. 낡은 가다래로 드러난 그의 눈빛은 서리빨처럼 차가웠다. 빚을 받는데도 도리가 있는 법, 하늘이 내린 짐승이 주인을 구하고 돌아왔거늘 그것을 칭송하기는커녕 도살하려 들다니. 그대의 재물은 쌓였을지 몰라도 인덕은 바닥이 낫구려. 최 부자는 기가 막힌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내 놈은 또 뭐냐. 어디서 굴러먹던 새님이 남의 집안일에 끼어들어 여봐라. 이놈도 같이 끌어내라. 그러나 선비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는 부채를 탁 접으며 최 부자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내 듣자 하니 자네가 저 뒷산 너머 독자갈밭 3,000평을 소유하고 있다지. 그 땅은 돌이 많고 거칠어 소 10마리가 달라붙어도 닷새는 걸려야 갈 수 있다. 들었소. 최 부자가 눈살을 찌푸리며 대꾸했다. 그렇다. 그 쓸모없는 땅은 왜 묻느냐. 선비는 만석과 먹새를 번갈아 보더니 기상천외한 제안을 던졌다. 내기를 합시다. 오늘 해가 지기 전까지 저 농부와 소가 그 3,000평 자갈밭을 모두 갈아엎는다면 자네는 만석의 빚을 전액 탕감하고 그 땅 문서를 그에게 넘겨주시오. 허나 만약 실패한다면 만석의 집과 소는 물론이요. 나 또한 자네의 노비가 되어 평생 삭슬 바치리다. 장내는 술렁거렸다. 미친 짓이었다. 그 밭은 말이 밭이지 바위와 자갈이 뒤섞인 황무지였다. 건강한 황소 2마리로도 불가능한 일을 늙고 부상당한 소 1마리로 반나절 만에 끝내라니. 그것은 죽으러 들어가라는 말과 다름없었다. 만석조차 놀라서 선비를 쳐다보았다. 나으리 그게 무슨. 하지만 선비는 만석에게 은밀한 눈짓을 보냈다. 믿으라는 무언의 신호였다. 최 부자는 머릿속으로 주파나를 튕겼다. 손에 볼 것이 없는 장사였다. 어차피 못 갚을 빚노비가 둘이나 생긴다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조소내 그 내기를 받아들이리다. 대신 해가 꼴딱 넘어가는 순간까지 밭고랑 하나라도 남으면 국물도 없을 줄 아시오. 그렇게 하여 목숨을 건 밭갈이가 시작되었다. 장소는 마을 뒷산 자풀과 날카로운 돌멩이들이 빽빽하게 박혀있는 독자갈 밭이었다. 구경꾼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어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다. 만석은 떨리는 손으로 먹새의 멍에를 씌웠다. 산적의 칼에 베인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아 핏물이 배어나오고 있었다. 먹새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살길이다. 만석이 울먹이며 쟁기를 잡았다. 먹새는 주인의 마음을 안다는 듯 푸르르 콧김을 내뿜으며 앞발로 땅을 긁었다. 녀석의 눈빛은 비장했다. 이랴 만석의 기합 소리와 함께 쟁기질이 시작되었다. 화직텅 시작부터 난관이었다. 쟁기 보습이 바위에 걸려 튕겨나갔다. 밭은 흙보다 돌이 더 많았다. 먹새가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날카로운 돌부리가 발굽을 찔렀다. 녀석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하지만 먹새는 멈추지 않았다. 온몸의 근육이 터질 듯 팽팽하게 부풀어 올랐고 입가에는 거품이 일었다. 만석 역시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쟁기를 눌렀다. 그의 손바닥은 이미 찢어져 피투성이었고 어깨는 탈골될 듯 비명 질렀다. 한 고랑 두 고랑. 붉은 황토가 뒤집히며 검은 자갈들이 튀어올랐다. 그것은 밭갈이가 아니라 전쟁이었다. 돌과의 전쟁, 시간과의 전쟁, 그리고 한계와의 전쟁이었다. 점심나절이 지나자 햇살은 뜨겁게 내리쬐었다. 먹새의 검은 털은 땀으로 번들거렸고 등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상처가 터져 피가 줄줄 흘러내려 밭고랑을 붉게 물들였다.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아이고, 저러다 소 죽겠네. 그만하시오.
제발 그만하시오. 아낙네들이 발을 동동 구르며 외쳤다. 그러나 만석은 멈출 수 없었다. 멈추는 순간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최 부자는 정자에 앉아 술을 마시며 낄낄거렸다. 어리석은 것들. 짐승놈이 용을 쓴들 바위를 이길 소냐. 해가 서산에 걸리기 시작했다. 아직 갈아야 할 땅은 4마리나 남아 있었다. 먹새의 숨소리가 대장간 풀무질 소리처럼 거칠어졌다. 녀석은 다리를 절고 있었다. 무릎이 꺾일 듯 휘청거리면서도 녀석은 주인이 이랴 소리를 내기도 전에 먼저 몸을 던져 쟁기를 끌었다. 그 모습은 가축의 노동이 아니었다. 주인을 위해 자신의 생명력을 태워 길을 여는 숭고한 희생의 재의지이었다. 만석은 쟁기를 잡은 채 엉엉 울었다. 먹새야 제발, 제발 조금만 더 힘을 내다오. 내가 죽일 놈이다. 내가 죄인이다. 만석의 눈물과 땀이 흙바닥에 떨어져 섞였다. 그때 기적이 일어났다. 지쳐 쓰러질 것 같았던 먹새가 하늘을 향해 우어어 하고 포효하더니 미친 듯한 속도로 질주하기 시작했다. 마치 신센이 들린 듯 했다. 쟁기가 바위를 부수고 흙더미가 파도처럼 갈라졌다. 녀석의 뿔에 서광이 비치고 전신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가 주변의 공기를 일렁이게 했다. 와, 힘내라 만석아 먹새야.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소리치기 시작했다. 응원 소리는 점차 커져 함성이 되었다. 최 부자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갔다. 저런 말도 안 되는. 해가 산마루에 닿아 붉은 노을이 온 세상을 뒤덮을 무렵 마지막 밭고랑이 남았다. 먹새는 입에서 피 거품을 토해내면서도 마지막 한 걸음을 내디뎠다. 마지막이다. 으라차차. 만석이 온몸을 던져 쟁기를 밀었다. 쾅. 거대한 바위가 뽑혀나가며 마지막 흙이 뒤집어졌다. 동시에 해가 산 너머로 꼴딱 넘어갔다. 끝났다. 기적처럼 3,000평 돌밭이 옥토로 변해 있었다. 먹새는 그 자리에 무너지듯 쓰러졌다. 이건 무효다. 해가 졌어. 해가 졌단 말이다. 최 부자가 술상을 엎으며 달려나왔다. 아슬아슬하게 넘겼으니 내가 이긴 것이다. 저놈들을 당장 포박하라. 하인들이 쭈뼛거리며 다가오려 하자 지금까지 침묵을 지키던 선비가 천천히 일어섰다. 추하구나. 승패는 이미 하늘이 보았고 땅이 증명했거늘 끝까지 탐욕을 부리다니. 선비는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어 높이 쳐들었다. 붉은 노을 빛을 받아 번쩍이는 그것은 5마리의 말이 새겨진 황동패, 바로 마패, 마파였다. 암행어사 출두야. 선비의 외침과 함께 숲속에 매복해 있던 역졸들이 암행어사 출두요를 복창하며 물밀듯이 쏟아져 나왔다. 몽둥이를 들고 만석을 위협하던 최 부자의 사병들은 혼비백산하여 무기를 버리고 엎드렸다. 최 부자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뒷걸음질 치다 털썩 주저앉았다. 아니, 어사 나으리. 어사는 서리빨 같은 목소리로 죄목을 읊었다. 최가 놈은 들어라. 너는 고리대금으로 백성의 고열을 짜내고 양민을 핍박하였으며 심지어 짐승만도 못한 패륜으로 인륜을 저버렸다. 내 놈의 전 재산을 몰수하여 빈민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엄한 국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역졸들이 최 부자를 포박하여 끌고 갔다. 아이고, 나으리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최 부자의 비명소리가 멀어져 갔지만 누구도 동정하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만세 암행어사, 만세를 외치며 환호했다. 어사는 만석에게 다가갔다. 만석은 쓰러진 먹새를 끌어안고 넋이 나간 사람처럼 앉아 있었다. 일어나시게. 약조한 대로 빚은 탕감되었고 이 밭은 자네의 것이네. 어사가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만석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오직 거친 숨을 몰아쉬며 죽어가는 먹새만이 들어올 뿐이었다. 먹새야, 먹새야,
눈 좀 떠봐라. 우리가 이겼다. 이제 빚도 없고 이 땅도 다 우리 거란다. 제발. 만석의 눈물이 먹새의 피 묻은 얼굴 위로 뚝뚝 떨어졌다. 승리의 기쁨은 찰나였고 다가오는 이별의 그림자는 짙고도 길었다. 황무지가 옥토로 변한 그 기적의 현장 한가운데서 가장 슬프고도 아름다운 밤이 찾아오고 있었다. 승리의 함성은 밤하늘을 수놓았으나 만석의 집만큼은 초상집처럼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최 부자가 끌려간 것을 축하하며 잔치를 벌였지만 만석은 그 어떤 기쁨도 누릴 수 없었다. 그는 마을 청년들의 도움을 받아 축 늘어진 먹새를 지게에 싣고 집으로 돌아왔다. 제 발로 걸어 나갔던 녀석이 짐짝처럼 실려 돌아오는 모습을 보며 만석은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비통함을 느꼈다. 외양간은 춥고 눅눅했다. 만석은 안방의 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이쪽으로 모셔라. 오늘 밤 이 녀석은 짐승이 아니다. 내 형님이고 내 생명의 은인이다. 아랫목에 깔려있던 무명, 이불이 먹새의 거대한 몸 위로 덮였다. 평생 차가운 바닥에서 집단만을 깔고 자던 녀석이 난생 처음으로 따뜻한 구들장 위에 몸을 누인 것이다. 병든 노모조차 아픈 몸을 일으켜 먹새의 머리맡에 앉아 마른 손으로 녀석의 콧등을 쓸어주었다. 아이고, 이 미련한 거사, 주인이 뭐라고 제명을 깎아먹느냐. 노모의 눈물방울이 먹새의 콧잔등에 떨어졌다. 어사가 보내준 의원이 급히 달려와 침을 놓고 탕약을 다렸으나 그의 표정은 어두웠다. 너무 늦었습니다. 기력이 다 소진되었고 오장육부가 성한 곳이 없습니다. 억지로 붙잡고 있는 정신력이 기이할 따름입니다. 의원의 사형 선고 같은 말에 만석의 아내는 입을 틀어막고 밖으로 뛰쳐나가 오열했다. 만석은 멍하니 먹새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녀석의 눈동자는 점점 초점을 잃어가고 있었으나 그 시선만은 집요하게 만석을 쫓고 있었다. 마치 주인님 이제 살만해지셨습니까? 걱정은 없으신 겁니까? 라고 확인하려는 듯했다. 만석은 먹새의 앞발을 두 손으로 꼭 잡았다. 갈라지고 피딱지가 앉은 발굽. 그것은 훈장보다 고귀하고 보석보다 빛나는 헌신의 증표였다. 그래, 다 해결되었다. 빚도 갚았고 땅도 생겼다. 이제 너랑 나랑 우리 식구들 배불리 먹고등 따숩게 살 날만 남았는데 네가 없으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냐. 만석의 목소리가 젖어 들어갔다. 밤이 깊어갈수록 먹새의 숨소리는 잦아들었다. 거칠게 몰아쉬던 숨이 가늘고 길게 이어졌다. 만석은 밤새 한숨도 자지 않고 녀석의 곁을 지켰다. 물에 적신 수건으로 열이 오른 녀석의 몸을 닦아주며 지난 10년의 세월을 주마등처럼 떠올렸다. 송아지 시절 처음 만나 젖병을 물리던 기억 첫 밭가리 때 서툴러서 엉덩방아를 찢던 일 장날에 팔려갈 뻔하다. 돌아오던 길에 보았던 녀석의 눈물. 그 모든 순간의 먹새는 단순한 소가 아니었다. 녀석은 만석의 분신이었고 말없는 스승이었으며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먹새야 기억나느냐. 우리 처음 밥 갈던 날 내가 힘들다고 주저앉았을 때 네가 내 어깨를 툭 치며 일으켜 세웠지. 그때 알았다. 너는 짐승의 탈을 쓴 영물 무울이라는 것을. 만석이 속삭이듯 말을 건네자 먹새가 힘겹게 눈꺼풀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마지막 힘을 짜내어 혀를 내밀었다. 까칠하고 따뜻한 혀가 만석의 손등을 천천히 핥았다. 그것은 작별의 키스이자 남겨진 자를 위한 마지막 위로였다. 새벽 달기 회를 치기 직전 가장 어둡고 고요한 시간이었다. 먹새가 음매 하고 아주 작고 낮은 소리를 내었다. 그것은 고통의 찬 신음이 아니라 평온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안도의 한숨 같았다. 녀석의 눈에서 마지막 눈물 한 방울이 또르르 흘러내려
베갯잇을 적셨다. 그러고는 스르르 눈이 감겼다. 흉곽의 오르내림이 멈추었고 잡고 있던 발굽에서 온기가 빠져나갔다. 만석은 먹새의 죽음을 확인하고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만 같았다. 이윽고 터져나온 통곡 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찢었다. 어흐흑 먹새야 가지 마라. 제발 가지 마라. 만석은 차가워진 먹새의 목을 끌어안고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식구들도 모두 달려들어와 먹새의 주검을 붙들고 통곡했다. 그날 밤 만석의 집에서는 사람의 장례식보다 더 서럽고 애절한 곡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날이 밝자 만석은 삽을 들고 뒷산으로 향했다. 마을 사람들도 누가 먼저랄 것 없이 괭이와 삽을 들고 모여들었다. 장지는 집에서 가장 양지 바른 곳 먹새가 목숨을 걸고 갈아놓은 그 3,000평 밭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였다. 여기가 좋겠네. 평생 일만 하느라 허리 한번 제대로 펴보지 못했는데 이제는 여기서 편히 쉬면서 우리가 농사 짓는 거 구경이나 하게나. 만석은 땅을 파며 흙물 섞인 눈물을 흘렸다. 무덤은 사람의 묘소보다 더 크고 봉긋하게 만들어졌다. 어사는 떠나기 전 친필로 비석에 글을 써주었다. 의우총 준유측가, 의로운 소가 잠든 곳이라는 뜻이었다. 만석은 제사상의 쌀밥과 쇠고기국 대신 먹새가 그토록 좋아하던 싱싱한 콩깍지와 맑은 물을 한 대접 가득 올렸다. 향 연기가 피어오르며 하늘로 흩어졌다. 계절은 무심하게 흘러갔다. 먹새가 피로 일군 자갈밭은 이듬해부터 기적 같은 풍년을 맞이했다. 돌멩이 하나 없는 기름진 옥토에서 자란 곡식은 알이 굵고 윤기가 흘러 인근 고을까지 소문이 자자했다. 만석은 그 밭에서 나온 수확물로 빚을 갚고 집을 새로 지었으며 가난한 이웃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는 대농다농이 되었다. 사람들은 그 밭을 먹새 밭이라 불렀고 언덕 위에 무덤을 지날 때면 누구나 옷깃을 여미고 잠시 고개를 숙여 예를 표했다. 최 부자의 몰락과 의로운 소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전설이 되었고 탐욕스러운 자들에게는 경종을 힘없는 백성들에게는 희망을 주는 이야기가 되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 만석은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다. 어느 화창한 봄날 그는 지팡이를 짚고 손자들의 손을 잡은 채 언덕이 의유청을 찾았다. 무덤가에는 이름 모를 야생화들이 만발해 있었고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와 비석을 어루만지고 있었다. 만석은 무덤 앞에 앉아 거칠어진 손으로 비석을 쓰다듬었다. 먹새야 잘 있었느냐. 올해도 자네 덕분에 풍년이 들 것 같네. 그의 눈가는 세월의 주름 속에 묻혀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젊은 날 먹새를 바라보던 그 따스함 그대로였다. 손자가 물었다. 할아버지, 정말로 소가 사람을 구했어요. 호랑이 같은 도적대를 물리치고요. 만석은 허 웃으며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럼 그렇고 말고 그 소는 그냥 짐승이 아니었단다. 껍데기는 검은 털을 가진 소였지만 그 속에는 예의를 아는 선비의 영혼이 들어있었지. 세상에는 사람의 탈을 쓰고도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하는 자들이 넘쳐나지만 말 못하는 짐승이라도 진심을 다하면 하늘을 감동시키고 사람을 부끄럽게 만드는 법이란다. 만석의 시선은 무덤 너머 황금빛 물결이 일렁이는 들판을 향했다. 바람이 불어오자 들판의 보리들이 사각거리며 춤을 추었다. 그 소리가 마치 음매 하고 우는 먹새의 굵직한 울음소리처럼 들려왔다. 만석은 눈을 지그시 감았다. 감은 눈꺼풀 속에서 10년 전 그날의 풍경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폭우가 쏟아지던 밤의 절망, 험한 고갯길에서의 사투, 그리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었던 마지막 밭가리의 기적, 그리고 무엇보다 죽어가면서도 자신의 손을 핥아주던 그 거칠고 따뜻한 혀의 감촉,
그 온기는 평생 만석의 가슴속에 꺼지지 않는 등불로 남아 그를 탐욕과 이기심으로부터 지켜주는 수호신이 되었다. 고맙다, 먹새야. 참으로 고맙다. 다음 생에 만나면 그땐 내가 너의 멍에를 대신 짊어지 마. 늙은 농부의 독백이 봄바람에 실려 검은 언덕을 넘어 멀리 퍼져나갔다. 하늘은 눈이 시리도록 푸르렀고 어디선가 맑은 원앙 소리가 딸랑이며 들려오는 듯했다. 그것은 전설이 되어 영원히 살아 숨쉬는 검은 소와 흘린 마지막 눈물의 노래였다.